한국이 미국을 속이다뇨?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미넨 안보회의에서 터진 충격 폭로. 버튼 하나로 워싱턴 정밀 타격 가능하다는 분석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핵보유국 지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5년간 미국의 감시를 피해 완성한 실질적 핵무력, 동맹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반전. 그 비밀 프로젝트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정보국 소속 분석관입니다. 12년째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날은 독일 미넨 안보회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의 피에르 뒤봉 박사가 발표 중이었죠. 한국이 핵무기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뒤봉 박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영원히 핵을 가져선 안 됩니다. 중견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지역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요. 독일 연방군 대학의 한스 밀러 교수가 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핵무기는 강대국의 전유물이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핵을 가지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영국 왕립방위연구소의 제임스 워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이 과연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서구 전문가들의 전형적인 우월감이었죠. 한국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이류 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뒷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 연방정보국의 클라우스 폰 슈타인베르크 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간 정보계에 몸담은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아시아 핵 문제에서는 유럽 최고 권위자로 통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슈타인베르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비밀리에 극초음속 핵운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슈타인베르크 같은 거물이 헛소리를 할 리 없거든요. 뒤봉 박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구체적인 정보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 곳의 독립된 소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대표단석에서 국방부 로버트 헤인즈 차관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NPT 회원국입니다. 핵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슈타인베르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헤인즈 차관보님,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현무미사일, 극초음속 비행체, 지하시설 확장.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물증이 있습니까? 헤인즈가 따졌어요. 한 달 전, 우리 요원이 서울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인사를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다. 스스로를 지킬 진짜 힘을 갖췄다. 라고요.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쳤어요. 일본 방위성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일본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슈타인베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대만도 따라갈 겁니다. 동북아 전체가 핵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중국 대표가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도 관련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독일, 중국까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니. 혹시 정말로 한국이 우리 몰래 핵을 개발한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슈타인베르크를 찾아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 미국인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한국 전쟁의 상처를 잊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고산을 제공하는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을 때 한국인들이 뭘 느꼈을까요? 미국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로켓 기술, 원자력 기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슈타인베르크 말이 사실이라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 세계 말이죠. 회의 마지막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즉시 과거부터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로 향했습니다. 지하 3층 극동아시아 문서보관실에 가야 했어요. 혹시 한국의 핵개발과 관련된 과거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서보관실 담당자는 60대 후반의 조지 머피라는 노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을 지킨 분이죠. 제가 1970년대 후반 한국 관련 극비 문서를 요청하자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핵 문제 말이죠. 요즘 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난리던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머피가 먼지 쌓인 철제 선반 사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더니 누렇게 변색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1979년 극비 문서입니다. 번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네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철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극비 핵무기 개발 계획, 번개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 1979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박정희는 극비리에 핵개발을 명령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 했고 캐나다에서 중수로를 구입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어요. 1978년까지 우라늄 농축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고 1981년까지 시제품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했습니다. 문서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머피가 다른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카터 행정부 대응 문서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어떻게 막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압박했고 프랑스와 캐나다에 압력을 넣어 기술 이전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핵개발 의지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 물리적 압박 없이는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문서를 뒤적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79년 9월 CIA 서울 지부장이 보낸 전문이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했다는 정보 입수. 박정희 대통령은 1982년까지 핵무기 5발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음.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함. 머피가 말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압박했죠.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프로젝트는 공식 폐기됐고요. 정말 완전히 폐기됐을까요? 머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글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히 포기했을까요? 기술과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머릿속에 남아있죠. 저는 1980년대 문서들도 살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핵개발이 중단됐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계속해서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켰고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는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1983년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민수용 명목으로 우라늄 농축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감시 필요. 1985년 문서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지하벙커 건설을 대규모로 진행 중. 목적 불명확함. 머피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제 생각엔 한국이 완전히 포기한 적이 없어요. 겉으로만 중단한 척했을 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계속 편성됐거든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 위장했지만요. 특수재료 연구, 신소재 개발 같은 명목으로 말이죠. 저는 1990년대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문서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1993년 북한 핵위기 당시 한국 정부 내에서 독자 핵개발 재개 논의가 있었음.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저지함.
그런데 바로 다음 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초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로 내부 결정. 머피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클린턴이 북한하고 제네바 합의를 맺었잖아요. 한국은 배신감을 느꼈죠. 자기들 머리 위에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거니까. 2000년대 문서를 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극비 연구는 계속됐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특히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문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핵무장론 급부상. 정부는 공식 부인하지만 비밀 연구 예산 3배 증액. 머피가 마지막 파일을 건넸어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문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이후 한국이 극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정보. 코드명 철벽. 구체적 내용 파악 안 됨. 저는 모든 문서를 종합해봤습니다. 한국은 1979년 좌절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45년간 착실히 준비해온 거예요. 머피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끈질겨요. 일제강점기 36년, 한국전쟁 3년을 견딘 민족입니다. 핵개발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죠. 문서보관실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슈타인베르크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과연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었을까요? 더 최근 정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CIA 문서를 검토한 다음 날, 저는 국방정보국 본부로 출근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브라이언 필립스 대령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50대 중반의 노련한 정보장교인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뮌헨에서 슈타인베르크를 만났다면서? 한국 핵 문제 조사하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 때마침 잘 됐어. 한국이 최근에 공개한 현무 5 미사일 자료를 분석해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필립스 대령이 건넨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한 현무 5 미사일 사진과 재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8톤에서 9톤, 정확도 오차 범위 5m 이내. 벙커버스터용 재래식 미사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재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첫째, 탄두 중량이 너무 컸습니다. 일반적인 벙커버스터는 2톤에서 3톤이면 충분한데 9톤이라니요? 이건 명백히 다른 목적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둘째, 탄두 부분 설계가 특이했어요. 일반 관통 탄두와 달리 구형에 가까운 형태였고 특수 차폐 구조가 보였습니다. 핵탄두 보호용 설계와 흡사했죠. 셋째, 발사 준비 시간이 15분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핵 선제 공격용 미사일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을 때 NSA에서 파견 나온 동료 사라 천이 찾아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신호정보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현무 5 분석하고 있다면서요? 저도 관련 정보가 있어요. 사라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 내부 통신을 감청한 내용이었어요. 작년 12월 한국 합참과 미사일 사령부 간 암호 통신에서 특수탄두 장착. 훈련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방사능 방호 장비 준비 지시가 함께 언급됐죠. 방사능 방호 장비라고요? 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현무 5 발사 훈련 때 한국 기상청이 갑자기 해당 지역 기상 관측을 중단했어요. 핵실험할 때나 하는 조치죠. 저는 사라와 함께 더 자세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위성사진을 확대해보니 현무 5이 배치된 지하사일로 주변에 특이한 시설들이 보였어요. 3중 차폐문, 방폭 구조물, 그리고 독립된 환기 시스템. 모두 핵무기 저장소의 특징이었습니다. 필립스 대령을 다시 찾아가 보고했습니다. 현무 5은 단순한 재래식 미사일이 아닙니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설계인 것 같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그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생산 시설 정보였어요. 한국이 현무 5을 몇 발이나 만들었는지 아나? 최소 30발 이상이야.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도 2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
30발이나요? 그래. 만약 각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한국은 이미 상당한 핵전력을 갖춘 셈이지. 사라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양을 계산해봤어요. 공식적으로는 IAEA 감시를 받지만 회계, 오차 범위 내에서 연간 핵무기 5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빼돌릴 수 있어요. 5발씩 10년이면 50발이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필립스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한국이 정말 핵을 가졌다면 동북아 군사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핵개발을 했을까요?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트럼프 때를 생각해봐.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봤잖아. 한국인들이 뭘 느꼈겠어? 미국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 발 갖고 있는데 정작 공격받을 한국은 맨손이잖아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폴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70대의 재미교포 1세대인 그는 한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요? 충분하죠. 아니, 이미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한국 전쟁을 아십니까? 유엔군이 38선까지 밀려서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때 트루먼이 원자폭탄 사용을 진지하게 검토했죠. 한국인들은 그 트라우마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완전히 준비됐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로 핵무기 제어 장치를 만들 수 있고 조선 기술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가능하죠. 원전 기술로 핵물질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럼 언제부터 실제 개발을 시작했을까요? 제 추측엔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 직후예요.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평화를 외쳤지만 뒤로는 최악에 대비했을 겁니다. 저는 현무 5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9톤 탄두, 3,000km 사거리. 이건 명백히 핵투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미사일만 있다고 핵보유국이 되는 건 아니죠. 진짜 핵탄두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탄두를 만들었을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무 5분석을 마친 다음 주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CIA 현지 요원으로부터였어요. 평택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라고만 했죠. 이틀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평택으로 향했어요. 미군 기지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구석자리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를 강 박사라고 부르세요. 실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강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당신을 만나기로 한 건 더 이상 비밀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어차피 머지않아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코드명 철벽 프로젝트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핵심 증언을 듣게 된 거예요. 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탄두 설계팀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입니까? 강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10킬로톤급 소형 핵탄두 여러 발을 완성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3분의 2 정도 위력이죠. 크기는 축구공 정도로 작아서 현무 미사일은 물론 F-35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정말로 작동하는 핵무기입니까? 최근 임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실제 핵폭발 직전까지 가는 실험이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수백 번 검증했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핵물질을 확보했죠? 국제 감시가 있는데. 강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국의 원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기입니다. 매년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이 나와요. 공식적으로는 모두 IAEA 감시를 받지만 회계 오차가 있죠. 1%만 빼돌려도 연간 5발 분량입니다. 그래도 농축시설이 필요한데. 대전 지하 200m의 비밀시설이 있습니다.
레이저 농축 방식이라 규모가 작고 탐지가 어려워요. 10년 동안 조금씩 농축해서 무기급 우라늄 500kg을 확보했죠. 강 박사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왜 한국이 핵개발을 결심했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2017년 트럼프가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죠.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극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라, 고요. 평화주의자로 알려진 대통령이요? 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인 분이었어요. 북한과 대화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강 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구형 물체가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이 만든 핵탄 2 시제품입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찍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 핵탄 2 사진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대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칩을 제공했고 LG가 배터리를 만들었죠. 현대는 특수 강철을 공급했고요. 모두 민수용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부품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참여했나요? 최고 경영진만 알았을 겁니다. 국가가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죠. 특히 안보 문제라면 더더욱. 강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습니다. 2018년 시작해서 최근 완성이니 몇 년 만이죠.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3년 걸렸는데 한국은 현대기술로 빠르게 해낸 겁니다. 지금 핵탄두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강원도 철원 지하 벙커, 계룡대 지하 시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지하에 분산 보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 반대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북한이 최근 전술핵 사용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 박사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한국의 핵은 방어용입니다. 먼저 쓸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왜 이런 정보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늙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마지막엔 인류에게 죄를 진 기분이에요. 적어도 진실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박사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핵무기를 가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핵탄두만으로는 부족했죠. 그것을 목표까지 운반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투발 수단을 준비했을까요? 평택을 떠나면서 저는 다음 조사 대상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강 박사를 만난 다음 날, 저는 오산 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미 공군 정보 분석관인 톰 리처드슨 소령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10년째 추적하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기지 내 보안회의실에서 리처드슨 소령이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작년 11월 동해상에서 포착한 영상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한 장면이에요.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섬광 같은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플라즈마가 형성되면서 붉은 빛을 내고 있었죠.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마하 20을 넘었습니다. 시속 24,000km예요.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마하 20이라니. 미국도 아직 마하 10 수준인데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리처드슨 소령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쓰지만 한국은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로켓으로 초고도까지 쏘아 올린 뒤 대기권을 활강하는 방식이죠.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요격이 거의 불가능해요. 비행 경로를 수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 MD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논문들이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10년 전부터 극초음속 관련 논문을 엄청나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냥 학술 연구련이 했는데
실제로는 무기 개발이었던 거죠. 리처드슨 소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열차폐 기술입니다. 마하 20에서는 표면 온도가 섭씨 3000도까지 올라가요. 한국은 특수 세라믹 복합재를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기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자체 개발입니다. 한국의 소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시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 기술력을 군사 분야에 적용한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극초음속 비행체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나요? 리처드슨 소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탑재 중량이 1톤인데 소형 핵탄두는 200에서 300kg이면 돼요. 3발에서 4발을 동시에 실을 수 있죠. 그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무기가 각국 수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베이징 8분, 도쿄 6분, 블라디보스토크 4분, 괌 15분, 하와이 20분.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죠. 오후에 저는 한국 공군 출신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편의상 박 대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극초음속 프로그램 초기부터 관여했다고 했어요.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래서 독자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했습니까? 박 대령이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인의 저력을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1960년대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극초음속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가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어요. 핵심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극초음속에서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어요. 너무 빨라서 판단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AI가 스스로 경로를 결정하고 목표를 추적하도록 만들었죠. 한국의 AI 기술이 그 정도입니까?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이 회사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결합했어요.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한 거죠. 박 대령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어요. 작년에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10발 이상 생산했고 연간 20발씩 추가 생산 중이에요.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극비지만 전국에 분산 배치했어요. 이동식 발사대도 있어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데 왜 이런 무기를 개발했나요? 박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철수하려 했던 거 아시죠? 트루먼이 한국을 포기하려 했어요. 다행히 맥아더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지만 그가 계속 말했어요.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죠. 미국도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억지력이죠. 그날 밤 저는 오산기지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핵운반 수단을 완성했고 이미 실전 배치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격 수단은 확보했는데 방어는 어떻게 할까요? 북한이나 중국이 먼저 공격하면 어떻게 막을 건가요? 다음 조사 대상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지하 요새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철벽 방어도 준비했을까요? 극초음속 무기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미 육군 정보 자산으로부터 온 제보였어요. 강원도 철원 일대에 거대한 지하 시설이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한국군 공병 출신의 정보원이었어요. 편의상 최중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화강암 요새라고 불렀어요. 최중령이 태블릿을 꺼내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믿기 어려운 규모였어요. 지하 200m 깊이에 축구장 50개 크기의 공간을 파냈습니다. 서울 지하철보다 큰 규모죠. 어떻게 그런 공사를 비밀리에 진행했죠? DMZ 지뢰 제거 작업으로 위장했어요. 낮에는 지뢰를 제거하고 밤에는 지하를 팠죠. 발파음은 지뢰 폭발음으로 위장했고요.
최중령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이곳은 단순한 벙커가 아닙니다. 완전한 지하 도시예요. 5천 명이 6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죠. 무엇을 보관하는 곳입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전략 무기 저장고입니다. 핵탄두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관하죠.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핵탄두를 거기 보관한다고요? 네, 특수 차폐 시설에 20발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EMP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어요. 최중령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발사 시설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바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가 10개 있어요. 해치가 열리면 3분 안에 발사 가능합니다. 미국 정찰 위성에 탐지되지 않나요? 위장이 완벽합니다. 지상에는 일반 군부대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발사대 해치도 평소에는 건물처럼 위장돼 있죠. 그가 사진 몇 장을 더 보여줬어요. 지하 통로, 거대한 경납고, 통제실 등이 보였습니다. 이런 시설이 철원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만 3곳이 더 있어요. 계룡대, 진해, 그리고 제주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전국에 핵벙커를 건설했다는 말이었어요. 오후에 저는 서울로 돌아와 위성사진 전문가인 나사 출신 로버트 브라운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하시설을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일반 광학위성으로는 탐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열화상과 중력 이상을 분석하면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브라운이 분석 자료를 보여줬어요. 철원 지역의 비정상적인 중력 이상이 감지됩니다.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는 증거죠. 열화상으로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이 감지되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패턴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강원도 산악지대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요. 브라운이 놀라운 추정을 했어요. 제 계산으로는 한국이 최소 10곳 이상의 대규모 지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스위스보다 더 많은 벙커를 가진 셈이죠. 저녁에 저는 한국 건설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형 건설사 임원이었는데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정부가 특수목적 지하공사를 대규모로 발주했어요. 극비 프로젝트라 구체적 내용은 몰랐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얼마나 큰 규모였나요? 제가 담당한 것만 해도 수조 원이었어요. 전체로는 수십조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덧붙였어요. 특이한 건 모든 자재를 국산으로 써야 했다는 겁니다. 시멘트, 철근, 심지어 볼트까지. 외국의 정보가 새는 걸 막으려는 거였죠.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죠. 지하 요새에서 핵 공격을 견디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진정한 핵 억지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한국은 방어 체계도 갖추고 있을까요? 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요격 시스템 말이에요. 다음 조사 대상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철벽 방어까지 완성했을까요? 철원 지하 시설을 조사한 다음 날, 저는 충청남도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태안에서 만난 사람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미사일 전문가였습니다. 편의상 김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LSM-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사드보다 뛰어나죠. 어떤 점에서 뛰어납니까? 김 박사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어요.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더니 믿기 어려운 기동을 했습니다. 요격 고도가 150km에 달합니다. 사드는 100km가 한계인데 말이죠. 게다가 극초음속 표적도 요격 가능해요. 극초음속도 막을 수 있다고요? 작년 시험에서 마하 15 표적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명중률 95%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도 아직 극초음속 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이죠.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비결은 인공지능입니다. 표적의 궤적을 예측해서 미리 요격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LSM-2는 다층 방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요격에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어요.
한 표적에 3발씩 발사해서 확실하게 잡죠. 배치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미 시작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 배치됐고 원전과 군사시설 주변에도 설치됐죠. 오후에 저는 미 공군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마크 앤더슨 중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어 체계를 높이 평가했어요. 한국의 다층 방어망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패트리엇, 천궁, 엘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미사일 100발을 동시에 쏴도 90발 이상 요격 가능합니다. 사실상 뚫을 수 없는 방패죠. 앤더슨 중령이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더 제공했어요. 한국이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용이지만 곧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 방위산업체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출신이었죠. 엘셈 개발에 1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미국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핵심 기술은 안 줬어요. 그래서 독자 개발했죠. 어려움은 없었나요? 많았죠. 하지만 한국의 IT 기술이 큰 도움이 됐어요. 레이더는 삼성이, 컴퓨터는 LG가, 소프트웨어는 네이버가 참여했으니까요. 그가 자부심을 보였어요. 이제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갖췄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달성한 거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의 전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핵탄두, 극초음속 운반체, 지하 요새, 그리고 철벽 방어막까지. 완벽한 핵 억지력 체계였어요. 그런데 아직 물리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실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 말이죠.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엘셈2 조사를 마친 다음 주 저에게 결정적인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정보부로부터였어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괌에 있는 태평양 해저 감시 시스템 센터를 방문한 저는 음향 분석관 브라이언 존슨 소령을 만났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새벽 3시 42분 제주도 남방 400km 해역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존슨 소령이 음향 데이터를 들려줬어요. 둔탁한 폭발음이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인공 폭발입니다. 그것도 수중 핵실험 특유의 음향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핵실험이라고요? 네, 지진파 분석 결과 3킬로톤 정도의 위력으로 추정됩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5분의 1 수준이죠. 존슨 소령이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폭발 직후 그 해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이 측정한 데이터예요. 정상치의 20배였다가 빠르게 감소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실험을 한 거였어요. 한국 해군 움직임은 어땠나요? 폭발 3시간 전 한국 해군이 그 해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어요. 훈련한다면서요? 그리고 잠수함 한 척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존슨 소령이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입니다. 폭발 직전 이 해역에 있었고 직후 급히 이탈했어요. 저는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에서 일본 기상청 지진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날 제주 남방에서 규모 4.2의 인공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진원 깊이가 1km 미만이었어요. 전형적인 핵실험 패턴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극비리의 방사능 측정을 했죠. 미량이지만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어요. 한국이 핵실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 해군 출신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편의상 이 대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날 작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심해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정말 핵실험이었습니까? 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형 핵장치 실험이었습니다. 수중 발사 가능성을 테스트한 거죠.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성공했습니까? 완벽했어요. 3킬로톤 장치가 계획대로 작동했고 잠수함 시스템도 문제 없었죠. 이 대령이 놀라운 정보를 더 제공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위력을 점차 늘려가면서 테스트한 거죠. 어떻게 국제사회에 들키지 않았죠? 해저 화산 활동으로 위장했어요. 제주 남방은 화산지대라 가끔 해저 분출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죠. 저는 미 지질조사국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최근 몇 년간 제주 남방에서 해저 화산 활동이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패턴을 분석해보니 인공 폭발이 분명했습니다. CIA 핵확산 전문가인 마틴 글로버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핵실험 정황은 확실합니다. 음향, 지진파, 방사능 데이터가 모두 일치해요. 한국은 이미 실전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 국제사회가 모른 척하는 거죠? 공식 확인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일본도 핵무장하고 대만도 따라갈 겁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은 거죠. 글로버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사실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안보 상황을 보면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제주 남방 핵실험 조사를 마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실전 배치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전술핵도 개발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대포로 쏘는 핵포탄 말이에요. 과연 그것도 사실일까요? 제주 핵실험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한국의 전술핵 개발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국군 포병훈련장 근처에서 중요한 정보원을 만났어요. 한국 육군 포병 출신의 정대령이었습니다. 그는 K9A3 자주포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고 했어요. K9A3는 겉보기엔 일반 자주포지만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정대령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K9A3의 포신이 일반 자주포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특수 강화 포신입니다. 일반 포탄의 3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설마 핵포탄 때문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0.5킬로톤급 초소형 핵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km, 오차 범위 10m 이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포로 핵무기를 쏜다니요. 그렇게 작은 핵탄두가 가능한가요? 한국의 나노 기술을 활용했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로 초소형 기폭장치를 만들었죠. 포탄 하나가 축구공보다 약간 큰 정도입니다. 정대령이 훈련 영상을 보여줬어요. K9A3가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분당 10발 발사가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1분에 5킬로톤의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죠. 적 사단 하나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화력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됐나요? 작년부터 배치 시작했어요. 전방 사단마다 1개 대대씩 총 100문 이상 배치됐죠. 저는 미 육군 포병 전문가인 톰 윌슨 중령과 통화했습니다. 한국의 K9A3요? 우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자주포로는 과도한 스펙이에요. 분명 특수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핵포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면 W48 같은 초소형 핵포탄을 만들 수 있어요. 미국도 1960년대에 만들었으니까요. 정대령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K9A3는 이동하면서도 사격이 가능해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핵포탄을 발사할 수 있죠.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타격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이 전술핵까지 완성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을 모두 갖춘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된 거였어요. K9A3 조사를 마친 다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핵탄두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경기도 안양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보원은 한국미사일 사령부 출신이었습니다. 편의상 송중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천무2는 표면적으로는 재래식 다연장 로켓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술핵 투발 시스템이에요. 송중령이 태블릿으로 천무2 재원을 보여줬어요. 로켓 한 발당 탄두 중량이 500kg입니다.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기에 충분한 크기죠. 몇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나요? 한 대당 40발입니다. 포대 6대가 동시에 발사하면 240발이 날아가요. 각각 0.3킬로톤 핵탄두를 달면 총 72킬로톤의 파괴력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5개를 동시에 터뜨리는 위력이었어요.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공식적으로는 290km지만 실제로는 400km까지 가능해요. 서울에서 평양은 물론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죠. 송중령이 작년 훈련 영상을 보여줬어요. 수십 대의 천무가 일제히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이 불꽃으로 뒤덮였죠. 이 훈련 당시 우리 내부 인원들이 특수 장비를 준비했어요. 핵 관련 훈련임을 암시하는 조치들이 있었죠. 저는 미군 정보 분석관과 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도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천무 시스템 주변에 특수 저장고가 있어요. 3중 차폐 구조에 무장 경비가 24시간 배치돼 있죠. 일반 탄약고와는 다릅니다. 오후에 저는 한국방위산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천무 투 개발 때부터 특수 탄두 장착을 염두에 뒀어요. 탄두부 설계가 모듈식이라 교체가 쉽죠. 정부가 지시한 건가요? 직접적 지시는 없었지만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았죠. 그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어요. 천무 생산 라인이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월 20대씩 생산하고 있어요. 이미 200대 이상 배치됐을 겁니다. 저는 천무의 진짜 위력을 계산해봤습니다. 200대가 동시에 발사하면 8,000발의 로켓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모두 핵탄두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파괴력이었습니다. 송중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천무는 한국의 최후 보루입니다. 만약 서울이 핵공격을 받는다면 천무가 즉시 보복할 겁니다. 적국 주요 도시 수십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완벽한 핵 3원 체제를 갖춘 셈이었습니다. 지상 발사, 해상 발사, 그리고 공중 발사까지 모든 옵션을 확보한 거죠. 한국의 핵 능력을 확인한 후 저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핵 문제에 가장 민감한 나라니까요. 텔아비브에서 만난 사람은 모사드 출신의 아론 레비였습니다. 은퇴 후 민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한국의 핵 보유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레비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한 처지입니다.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생존이 걸려 있죠. 우리는 한국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나요? 몇 년 전 한국 과학자들이 이스라엘을 비밀리에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원자력 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죠. 레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스라엘의 모호성 전략을 벤치마킹하러 왔더군요. 핵을 가졌지만 공식 인정하지 않는 전략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도움을 줬나요? 직접적 도움은 없었지만 경험을 공유했죠. 어떻게 국제 압력을 피하면서 핵 능력을 유지하는지 말이에요. 저녁에 저는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평가는 한국이 이미 핵무기 10발에서 20발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왜 국제사회가 문제 삼지 않죠? 한국은 똑똑해요. 이스라엘처럼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선언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레이존에 있는 거죠. 그가 덧붙였어요. 솔직히 이스라엘은 한국의 핵무장을 환영합니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가 힘을 갖는 건 좋은 일이죠. 다음 날 히브리 대학의 핵정책 전문가 다비드 코엔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교과서적입니다. 단계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했어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기술 자립도요. 한국은 외부 도움 없이 거의 모든 걸 자체 개발했어요. 반도체, 로켓, 원자력 기술을 모두 갖춘 나라니까 가능했죠. 코엔 교수가 분석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경제력이 강하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국제적 이미지도 좋으니까요. 그럼 왜 숨기는 거죠? 공개하면 일본이 즉시 핵무장할 겁니다. 그럼 동북아가 핵경쟁에 빠지죠. 한국도 그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국제정보사회는 이미 한국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단지 공식화하지 않을 뿐이었죠. 이스라엘을 떠나 저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나라가 일본이었으니까요. 도쿄 시내 호텔에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 출신의 다나카 켄지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일본에게 악몽입니다. 역사적 앙금이 있는 나라가 핵을 가졌으니까요. 일본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이 최소 1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평가합니다. 일본도 핵 개발을 검토하나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이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핵 잠재력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나카가 문서를 하나 보여줬어요. 일본 정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핵미사일이 도쿄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행시간 6분, 요격 가능성 10% 미만이에요. 한국이 일본을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평시에는 없죠. 하지만 독도 문제나 역사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 한국이 핵카드를 들 수 있어요. 오후에 저는 도쿄대학의 군사 전문가 사토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일본도 선택해야 해요.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한국과 화해하든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아마 둘 다 할 겁니다. 겉으로는 한국과 협력하면서 뒤로는 핵 개발을 준비하겠죠. 사토 교수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어요. 작년 한일 정상회담 때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암시했다고 해요.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힘을 준비했다고요. 그게 핵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본 총리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급히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거죠. 한국을 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저녁에 저는 일본 자위대 고위 장교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는데 핵까지 가졌으니 자위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막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도 같은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일부에서는 한국과 핵 공유를 제안하고 있어요. 나토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이 받아들일지. 도쿄를 떠나면서 저는 일본의 딜레마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동북아의 새로운 핵시대가 열린 거였습니다. 도쿄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한 저는 중국의 시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출신의 왕리를 비밀리에 만났어요. 한국의 핵 보유.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왜 가만히 있었나요? 왕리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복잡한 계산이 있었죠. 한국 핵은 북한을 견제합니다. 북한이 너무 날뛰면 중국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도 미국 동맹국이 핵을 갖는 건 한국은 실용적입니다. 중국을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일본을 견제하는 데 유용해요. 왕리가 속내를 털어놨어요. 솔직히 중국 지도부는 한국 핵을 묵인하기로 했어요. 대신 한국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죠. 오후에 베이징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리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핵은 역설적으로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조심스러워지니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핵을 가지면 아무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해요. 공포의 균형이 평화를 만드는 거죠. 리우 교수가 덧붙였어요. 중국이 진짜 걱정하는 건 대만입니다. 대만이 한국을 따라 핵 개발에 나서면 큰일이죠. 저는 중국군 소속 소식통과도 접촉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한국 핵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한국 미사일이 베이징까지 8분이면 도달하니까요. 대응책은 있나요? 한국과 직접 충돌은 피하려고 해요. 경제관계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으니까. 대신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죠. 베이징을 떠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조차 한국의 핵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각국을 돌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참의장 주재로 고위급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CIA 국장, NSA 국장, 그리고 백악관 안보보좌관까지 모였습니다. 제가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어요. 한국의 핵탄두, 극초음속 미사일, 지하 요새, 방어체계,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가까지 모든 것을 보고했죠.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한국이 정말 핵을 가진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최소 10발에서 2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정보도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어요.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인 건가요? 속였다기보다는 알려주지 않은 거죠. 우리도 묻지 않았고요.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압박할 건가요? 오스틴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기정사실을 만들었어요. 압박하면 오히려 관계만 악화됩니다. 먼스 국장이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되 공식화는 하지 말죠. 이스라엘 방식으로요. 일본은 어떻게 하죠? 일본도 핵무장하려 할 텐데. 그건 막아야 합니다. 한국까지는 괜찮지만 일본까지 가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설리번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대신 확산 방지에 협력하도록 하죠. 회의가 끝난 후 오스틴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재평가해야겠군요. 어떻게 재평가하실 건가요? 한국은 이제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동맹입니다. 그에 맞게 대우해야죠. 며칠 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한미 동맹 강화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어요. 펜타곤은 한국을 준 핵보유국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정한 거죠. 이제 미국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 된 거예요. 펜타곤 회의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자격으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용산 대통령실 근처 비공개 장소에서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핵심 참모였어요. 미국이 우리 상황을 파악한 것 같군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왜 이런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950년 6월 25일을 아십니까? 그날 새벽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력했어요. 미군도 일본에 있었고 우리에겐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죠. 그가 계속했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낙동강까지 밀렸죠. 그때 우리 국민이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975년 4.20을 기억하세요? 미군이 철수하고 남베트남은 멸망했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의 보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 운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핵을 개발했다는 거군요. 그는 대답 대신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전쟁 때 3만 3천 명의 미군이 전사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군은 13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는 2번 다시 무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기로 한 거예요.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예요. 진정한 독립국이 되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고민했던 문제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가 핵 옵션을 검토했죠. 그럼 왜 이제야? 기술이 무르익었고 국제 정세가 허락했으며 무엇보다 국민이 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어요. 그는 한국의 전략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억지 전략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식 선언만 안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처럼요.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거죠. 대화를 마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70년 만에 진정한 주권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소중한 동맹이지만 더 이상 보호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예요. 용산을 떠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가 이제는 세계적 대도시가 됐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핵무기까지 가진 강국이 됐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세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한국이 핵을 가진 새로운 세계 말입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새벽 일찍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동이 트면서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강의 물결이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 되어 있었죠. 70년 전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 경제대국, 기술 강국, 문화 강국, 그리고 이제는 핵 보유국이 됐어요. 한국인들의 저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한국전쟁 3년, 군사독재 30년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경제기적을 만들어냈죠. 이제 그들은 마지막 수건을 이뤘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 말이에요.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물론 우려도 있었어요. 동북아 핵경쟁이 시작될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선택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서울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겪어온 고통과 노력을, 그리고 그들이 이뤄낸 놀라운 성취를.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국가가 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핵 보유국이 됐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국,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 안에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지킬 힘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보 분석관이 6개월간 추적한 한국에 숨겨진 핵 개발 이야기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